안녕하세요. 구루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회 기출 보건 문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계산 문제네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A 제품을 생산하는 단기 생산 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 단위, 최적 고용량을 구하래요. 이윤 극대화. 네, 이윤 극대화 하면은 바로 한계 생산 개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한계 생산이란 얘기는 문제에서 1도 안 나왔지만 이윤 극대화 조건이 나오면은 네, 한계 생산 개념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의 단위 임금은 150원, 생산물 단가 100원이다. 자, 한계 생산. 한계의 개념은 마지널이죠. 영어로 마지널인데 단위당 증가량을 말합니다. 단위당 변화량, 단위당 증가량. 즉, 한계 생산물이라고 하면 단위당 생산량의 변화량. 어떤 단위당? 노동 한 단위당. 그래서 노동 투입을 한 단위 추가했을 때 생산량의 변화량이다. 자, 노동 투입량이 0명일 때 생산량 0개예요. 여기서 노동 투입량을 1명 늘렸어요. 1명을 추가 투입했을 때 생산량의 변화량은 몇 개죠? 2개. 그래서 노동 투입이 1명일 때 한계 생산은 2개이다. 다시 1명일 때 2명으로 노동 투입량을 늘렸어요. 그랬더니 생산량의 변화량은 몇 개예요? 2개 증가했죠. 노동 투입량이 2명일 때 생산량의 변화량은 2개다. 그래서 노동 투입량이 2일 때 한계 생산은 2개. 네, 이렇게 한계 생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한계 생산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계 생산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한계 생산이 2개인데 2개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2개에다가 그 가격을 곱하면 그 한계 생산의 가치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한계 생산 가치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한계 생산에는 규칙이 있어요. 네, 잘 보시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2개였고 여기서 2개였고 3개가 됐다가 여기서부터는 한계 생산이 1.5, 0.5, 0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한계 생산은 노동력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점점 줄어드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계 생산 가치도 줄어들게 되겠죠? 한계 생산이 줄어드니까. 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한계 생산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한계 생산 가치가. 네, 한계 생산 가치는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된다. 가로축이 이제 노동량이에요. 노동 공급량이 되겠죠. 노동량. 그리고 세로축은 임금. 그래서 한계 생산 가치는 노동량 투입이 증가할수록 점점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력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임금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비용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 그림 여러분들 어디선가 많이 보신 그림입니다. 네, 노동시장에서 수요 곡선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래서 요 한계 생산 가치는 이제 수요 곡선의 형태를 띠고 비용 곡선은 노동 공급 곡선과 이제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점을 한번 볼게요. 이 지점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한계 비용이고 요거는 한계 생산 가치고 요거는 이제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생산한 가치가 비용보다 크잖아요. 이만큼 더 크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 이윤이 되는 거죠. 자, 노동량을 조금 더 늘렸어요. 요 지점으로 가볼게요. 요 지점에선 어때요? 한계 생산의 가치가 요만큼의 가치가 있고 비용은 요만큼 썼어요. 그러면 남는 거 요만큼 뭐예요? 이윤이 이만큼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요 지점 만나는 지점으로 가볼게요. 요 지점까지 노동 공급을 늘렸어요. 요만큼 투입을 한 거죠. 자, 요 지점에서는 어때요? 한계 생산 가치, 그러니까 증가하는 가치와 비용이 같아져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이다. 노동 공급량을 좀 더 늘렸어요. 요 지점까지. 그러면 요 지점은 어때요? 여기가 비용이 되고
여기가 한계 생산 가치잖아요. 자,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증가하는 가치가 요만큼이고 드는 비용이 이만큼이면 어때요?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네, 이윤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 지점에서는. 좀 더 노동 투입을 늘려본다면 요 지점까지. 요 지점은 어떻게 돼요? 비용이 더 커지고 한계 생산 가치는 더 낮아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윤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업의 경영진이라면 어디까지 노동 공급을 늘리겠어요? 어디까지 늘리겠어요? 자, 이윤이 0이 되는 지점까지 노동 공급을 늘리겠죠. 요게 다 이윤이니까. 근데 요 지점 이후부터는 어때요? 마이너스가 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늘리지 않겠죠. 요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 조건이란 한계 생산 가치가 비용이랑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력을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 설명입니다. 노동 비용이 여기서는 이제 단위당 임금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계 생산 가치와 단위당 임금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력을 늘리게 된다.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처음 들으시면 좀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반복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또 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계 생산물 가치의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늘어나는 가치잖아요. 증가하는 가치죠.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우리가 얻는 늘어나는 가치. 그리고 단위당 임금이라고 하면 노동력을 한 명 더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익과 늘어나는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노동 투입량을 늘리게 된다. 그러면 이윤 극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표를 보고 한계 생산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고요. 여기도 2개가 되고 여기는 3개가 되죠? 1.5, 0.5, 0. 네, 이렇게 한계 생산이 됐고 한계 생산 가치를 그러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계 생산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되는 거죠. 제품 가격 얼마였어요? 100원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200원. 곱하기 100, 200. 곱하기 100, 300. 네, 100 하면 150이 되고요. 0.5에 100 곱하면 50. 그리고 여기는 0이 된다. 그러면 이 한계 생산 가치가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증가하는 수익이 어때요? 비용이랑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 투입을 늘리면 된다. 그래서 증가하는 비용 얼마예요? 단위 임금 150원이죠. 150원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력 투입을 늘린다. 요 지점이네요. 네, 150이 되는. 그래서 4명까지 투입을 하면은 이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가 된다. 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별 4개 정도 빈도인데, 그냥, 포기하진 마시고, 조금 이해가 된다 싶으시면은,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 원칙 3가지 순서대로 쓰고 설명하시고, 요것도 출제 빈도 높은 거예요. 별 5개의 빈도고요. 자, 요거는 취수조 다수원칙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수조 다수원칙. 그래서 다수직업 종사자라는 것은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직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시간이 가장 긴 직업을 우선으로 분류를 하고요. 요걸로 결정이 안 되면 이제 수입을 우선으로 고려해서 직업을 결정합니다. 요걸로도 결정이 안 되면 조사 기간, 조사 당시에 가장 최근의 직업을 원칙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취수조 다수원칙 정리를 하시고요. 이 다수직업 종사자 원칙 말고 또 별 5개 같이 출제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있죠. 이제 포괄적 직무에 대한 분류 원칙,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그래서 포괄적 주체생, 요거 정리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링크를 해둘게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같이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2023년 1회에 12번 문제로 이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요것도 이제 별 5개 문제 정리 안 되신 분들 꼭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역전이의 의미와 해결 방법. 이 문제는 2010년도 이후에는 처음 출제가 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전이 역전이 정도는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느끼는 거죠.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투사하는 것을 전이. 무엇을 투사하냐? 어떤 감정을 투사하는 거죠. 내면에 어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 감정, 이런 게 그 대상이 아니라 상담자를 대상으로 해서 투사하는 것. 요거를 이제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이 전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담이 꽤 깊어졌다는 이제 신호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전이를 잘 해석하고 나아가면은 내담자의 이런 내면의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전이는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자도 사람이니까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상담 과정에 내담자의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촉발 그런 계기가 있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내담자를 대상으로 투사하는 것, 요게 역전이입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하시면 상담자가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문제를 내담자를 향해 투사하는 것을 말한다. 투사라는 건 프로젝션이죠. 네, 내 감정을 내담자라는 화면에 투사하는 것, 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전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자기 분석을 해야 하고요. 네, 그래서 감정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슈퍼바이저의 지도 감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 6가지 유형.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네, 별 5개에다가 더 추가를 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반복을 여러 번 했으니까 정답만 정리를 할게요. 혹시 홀랜드 직업 흥미 유형 6가지 정리 안 되셨으면 이것도 이제 2023년 3회 14번 문제를 링크 해 놓을 테니까요. 같이 들어가셔서 내용 정리를 확실히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암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 안 되신 분들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요. 정답 바로 작성합니다. 리아색,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암기를 하죠.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그래서 현실형은 기계 도구 조작, 사물지향적 활동, 현장 활동 선호하는 거고요. 탐구형은 연구, 학자 관련된 유형이고요. 예술형은 심미적, 예술 관련되죠. 창조적인 활동. 사회형은 친근해요. 사람 친화적인 활동, 사람 지향적 활동. 진취형은 영업사원 정치가 떠올리시면 됩니다. 경쟁적, 적극적 활동. 관습형은 은행, 사서 이미지죠. 조직적, 계획적, 꼼꼼함을 요하는 활동. 스피어만의 이유인 이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별 1개 정도 문제인데 4점짜리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반 요인, 특수 요인, 지능에 관한 이제 이론인데요. 스피어만은 이제 일반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능은 일반 요인으로 구성되는 단일 능력이다. 특수 요인은 지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반 요인이 뭐냐? 제너럴 해서 G고요. 특수 요인은 스페시픽. 그래서 특정적인, 특수한 의미로 특수 요인입니다. 일반 요인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지닌 능력이다. 그래서 인지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능력과 관련된다. 기억, 암기, 추론 등이 있고요. 특수 요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능력이다. 그래서 수리 영역에서의 능력, 공간적인 지각 능력, 기계적인 능력, 이렇게 특수한 요인에 대한 능력이다. 정답 정리해보면 일반 요인은 인지 과제 해결에 필수적으로 관여한 요인이고 특수 요인은 특정 과제 해결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 요인이 지능에서 더 이제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요인이다라고 스피어만은 설명했습니다. 6번.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4가지를 쓰시오. 요거는 별 2개 정도 출제 빈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많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막 암기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막 암기를 하려고 해도 이건 할 수가 없죠. 차근차근 이해를 해보시면은 이해를 해서 암기해야 될 것 한 4, 5개 정도만 골라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산업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원칙이니까 굉장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생산 단위는 산출물을 고려해야 하고요.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한다라는 거고요. 활동 단위가 복합적일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 우선 대분류, 최상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대분류 다음엔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순으로 항목을 결정한다.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으면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요? 주된 활동을 고려해서 분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4번과 5번은 이제 둘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수수료나 계약에 의해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활동을 내가 수수료나 이제 계약금을 받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분류를 하냐? 내가 자영업으로 내가 내 책임으로 수행한다라고 가정하고 분류한다는 거고요. 5번의 내용은 내가 실질적으로 하진 않는데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를 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직접 하는 활동이다라고 고려를 해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즉 4번은 내가 의뢰를 받아서 하는 활동, 5번은 내가 의뢰를 하는 활동이죠. 이 둘 다 마찬가지로 그 활동의 내용을 보고서 그 내용을 보고 산업을 분류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 활동은 별개로 분류하지 않고 제조 활동으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로 분류해야 한다라는 거죠. 생산단위 우선 생산 업무 우선 적용 원칙 이것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 단위의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유형, 운영 방식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기업을 경영하는 거에 있어서 오너 경영을 하든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는 기업이든 요거는 산업 분류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 회사가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개인 무한 책임 회사인지 이거는 산업 분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8번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그리고 합법, 불법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근데 요거는 산업을 분류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직업상담의 목적 5가지 쓰시오. 이 문제는 2010년도 이후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문제 보시면은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고요. 이게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의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한 50% 정도 점수를 획득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그냥 아는 내용 적으시면 돼요. 직업상담 목적은 능이버섯 먹고 의사 목표를 확신, 확인. 능이버섯 먹고 의사 목표 확신, 확인. 그래서 내담자의 이런 직업 선택 관련해서 능동적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그리고 내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요게 직업상담 목적이고요.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직업적 목표를 명확히 한다. 요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이미 결정한 직업 선택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능이버섯, 능동적 이해,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직업적 목표, 직업 선택, 확인. 8번, 신뢰도 추정 방법 중에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 4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단점 4가지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 사실상 같은 문제인데요. 우리가 앞에 2023년 1회 18번 문제에서 같이 정리를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작성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정답을 작성해보면 먼저 기억 효과가 있죠.
검사하고 두 번째 검사 사이의 기간이 너무 짧으면 내용이 기억나니까 영향을 줄 수 있다. 성숙 효과라는 것은 반대로 두 번의 검사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수검자의 속성,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 주로 아동 발달 검사가 관련해서 이런 성숙 효과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반응 민감성, 검사를 치르고 와서 이 검사 너무 궁금하니까 뭔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뭐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검사할 때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검사 재검사는 두 번 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영향 미치는 요인도 마찬가지인데 네, 여기 환경적 요인의 변화만 다르죠. 두 번 검사하는 동안에 물리적, 상황적 환경의 차이는 네, 수검자의 응답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단점에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그냥 저는 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기 재검받고 반환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 기억, 성숙 효과, 반응 민감성, 환경 요인의 변화, 그리고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 5가지. 네,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는 기대 효과 장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장점은 6가지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출제 빈도가 5개, 별 5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부정적 효과도 3가지 쓰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근데 이제 부정적 효과는 한 번 출제됐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취사 선택에 따라서 정리하시고 싶으면 정리하시고, 하지만 이 내용 이해하시면은 문제 나오더라도 뭐 한 2가지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정답 작성을 해보면 최저임금제 장점, 기업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저임금으로 가는 이런 가격 경쟁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 경쟁하려면 임금을 내리는 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 다음, 기업 경영의 합리화. 네, 임금 경쟁을 하는 대신에 뭔가 생산에 있어서 혁신, 이런 거를 강구하게 되죠. 다음, 노동력의 질적 향상.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노동자 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자녀에 대해서 교육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다음, 소득 분배 개선. 네, 산업별로, 직종별로 이런 임금 격차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효 수요 증대. 유효 수요라는 것은 실질 수요잖아요. 실구매력이 반영된 수요가 유효 수요인데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실구매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노사 간 산업평화 유지. 네, 최저임금제 실시하면 임금이 일정 부분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의 노동조합의 이런 쟁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보시면은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임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고요. 노동력의 질적 저하. 네, 참 웃기죠. 긍정적 효과에서는 질적 향상이라고 해놓고 부정적으로는 또 질적 저하래요. 자, 질적 저하는 임금 격차가 좀 축소되는 네, 이런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교육 훈련, 기술 투자에 대해서 이런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에 투자를 덜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노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득 분배의 역진적 효과. 네, 소득 분배, 저소득 근로자들이 이제 실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저소득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이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이 고임금 근로자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득 분배 효과가 역진적,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소득 분배의 역진적 효과입니다. 다음, 장기적으로는 이런 소득 분배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역 및 업종 간의 경제활동 배분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 그래서 경합 말고 질적 수요 평화롭게, 요게 장점이고요. 고질적 역분배가 문제야. 네, 요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공정경쟁, 경영 합리화, 질적하면 질적 향상, 수요는 네, 유효 수요죠. 평화롭게 노사 간 산업 평화, 고질적 역분배 단점, 고용 감소, 질적 저하, 그리고
역하면 역진적 효과죠. 분배는 소득 분배에 왜곡된다. 10번 브레이필드 직업정보 기능 3가지. 네, 요거 필기 공부할 때 암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브레이필드 정제동이죠. 출제 빈도가 별 4개 정도입니다. 지금 바로 암기를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제동, 정보 제공, 재조정, 동기화 기능이다. 정보 제공, 재조정, 동기화. 그래서 정보 제공, 직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돕는 거죠. 재조정 기능, 내담자의 선택을 다시 조정한다, 점검하고 재조정해보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동기화 기능, 동기 부여를 하는 거죠. 내담자가 이런 직업 선택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동기를 얻게 되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 브레이필드 정제동. 11번 다음 내용은 내담자의 짧은 호소문이다. 그래서 내담자 사례가 나와 있고요. 이 문제는 문제가 3개가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진단하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 또 치료 단계별로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이 내담자에게 예측되는 문제 증상에 대해서 적는 문제인데요. 10점짜리 문제였고요. 2010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3회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문제고요. 사실상 이 문제를 미리 공부하셨을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10점 중에서 5점 정도를 획득하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많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직업 상담을 하시게 되면 이런 내담자 사례도 이제 충분히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담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 졸업했고요. 부모님이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고 내로라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형제들은 저보다 공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도 부모님 의견을 존중했어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 K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그르칠까봐 걱정입니다. 이번이 그럴듯한 회사의 채용 공고가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니 하루하루 생활이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의 내담자입니다. 자, 이 내담자를 진단하고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시오. 요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단한다 그러면 내담자가 현재 어떤 상태이고 가볍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연이은 취업 실패를 겪는 상황에서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 힘든 지금 시간을 겪고 있죠. 그래서 알리비티, 합리적 정서적 상담, 앨리스의 알리비티죠. 알리비티를 통해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다음, 직업 상담을 실시한다면 각 치료 단계, 5단계마다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가상적인 상담 내용을 기록하시오. 치료 단계 5단계라고 하면 이제 ABCDE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알리비티에 관해서는 이제 ABCDE가 가장 먼저 떠오르셔야 되죠. ABCDE 모델. 그래서 요 내용 이제 정리가 혹시 안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ABCDE 모델은 자세하게 또 제가 여기 영상을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ABCD 기법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BCD 이 단계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A 하면은 Activating Event, 선행 사건이죠. 비합리적 신념을 형성하는 선행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계속 취업이 되지 않았다. 요게 선행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선행 사건으로 인해서 비합리적 신념이 형성되죠. 좋은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담자는. 요게 비합리적 신념. 이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
결과죠. 숨이 막힐 것 같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괴롭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상담자는 논박을 합니다. 어떻게 논박을 하죠? 네, 좋은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여기는 근거는 무엇인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실망할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을 합니다. 이렇게 논박을 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정한 결과, 이펙트, 결과죠. 좋은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 것이 실패는 아니다라는 합리적 사고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내담자는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고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단계 이렇게 간략하게 각 모델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호소문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내담자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요거는 또 떠오르시는 대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뭐 이렇게 스트레스, 긴장, 불안, 우울, 좌절감, 무기력, 불면 뭐 이렇게 있을 만한 그런 문제의 증상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고요. 네, 편하게 가볍게 접근하셔서 좀 그렇게 접근하신다면 좀 재밌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요거는 우리가 필기시험 공부할 때는 아주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실기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출제 빈도는 별 1개인데요. 이전에는 3가지 쓰시오 나왔는데 이제는 4가지로 출제가 되는데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공직업정보, 민간직업정보 비교를 하면은 공공직업정보는 우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료입니다. 반면에 민간직업정보는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유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직업정보는 마찬가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또 다른 기관들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 분류, 보편적 항목으로 정보를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 소외된 부분이 없어야겠죠. 모든 범위를 포괄해야 합니다. 공공직업정보는 모든 범위를 포함해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객관적 분류, 보편적 항목을 통해서 관련 직업 정보 간 비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 공공직업정보다. 반면에 민간직업정보는 임의적 분류,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만 정보를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객지에서 무료로 비교되네. 객관적 기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요. 무료로 제공된다. 직업정보 간 비교 활용이 용이하다. 객지에서 무료로 비교되네. 13번 아래 예시를 보고 실업률 구하는 문제입니다. 실업률 구하는 문제, 취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생경비 취실 떠올리셔야 합니다. 생경비 취실,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이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취실로 구분이 된다. 네, 요 도표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는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가 35978명, 35986,000명. 네.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14716, 그래서 14716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취업자는 20149, 그래서 20149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죠. 그 취업률은 어떻게 돼요? 취업률은 요거 분의 요거예요. 경제활동 인구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그럼 한 가지 더 해볼게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돼요?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하나만 더 해볼까요? 고용률. 고용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네,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 곱하기 100한 게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 수의 비율. 그래서 요거 방금 얘기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시면 돼요. 요게 취업률, 요게 실업률, 요게 경제활동 참가율, 요게 뭐죠? 고용률이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정답 작성합니다. 실업률은 자,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죠. 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경제활동 인구죠. 그래서 35986, 14716 빼면 21270 1000이다. 그리고 실업자 수는 여기 21270 1000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 실업자 수가 나오죠. 그래서 1121 1000명이다. 곱하기 100 하면 네, 5.3%.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제 5.3%고요. 실제로는 약 5.2703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올림해서 5.3%다. 행동주의 직업상담 기법,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 요 두 가지. 요 문제 출제 자주 되고 있어요. 그쵸? 네, 출제 빈도도 별 5개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또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2023년도 3회 기출 5번 문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셔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정답 작성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강변 모델, 홍주장은 둔감해. 행동주의 상담은 네, 학습 촉진 기법, 강변 모델, 불안 감소 기법, 홍주장은 둔감해. 그래서 홍수법이었죠. 홍수법. 한꺼번에 높은 수준의 자극을 빵 노출시키는 거. 홍수법. 그리고 주장 훈련은 자기 주장을 연습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기 주장을 겉으로 표출하는 거는 불안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불안을 역으로 제지시킵니다. 그래서 불안과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킨다. 체계적 둔감화, 상상 노출이라 그랬어요. 다음 학습 촉진 기법은 강화, 변별학습, 사회적 모델링. 강화라는 것은 목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줌으로써 목표 행동을 더 증가시키는 거죠. 변별학습,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변별해서 보상함으로써 학습시키는 것. 사회적 모델링, 사회적으로 모델링, 관찰 모방하도록 학습시키는 거죠. 의사교류 분석 상담의 제한점 3가지. 네, 요거는 이제 출제 빈도는 별 3개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교류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린 시절의 영향을 강조하는 상담이에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뭐 부모의 금지 명령이라던가 부모의 부정적인 명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좀 잘못된 초기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교류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교류, 트랜잭셔널 어널리시스입니다.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상호 방식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상호작용, 잘못된 초기 결정 이런 것을 강조하는 상담이 의사교류 분석입니다. 상당히 좀 추상적이에요. 네, 듣기만 해도 좀 그렇죠. 상호작용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상당히 또 인지적인 능력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구조 분석, 뭐 자아 구조를 분석한다. 상당히 추상적이죠. 네, 교류 분석, 의사 교류를 분석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게임 분석, 각본 분석, 네, 마찬가지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바로 정답 작성으로 들어가 보면 네,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주요 개념들이 추상적이죠. 그리고 인지적이어서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의 경우에는 교류 분석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들 네,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수량적,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질적 분석을
방식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는 교류 분석은 과학적 추인 제한은 이제 제한점이죠. 추인이라는 것은 뭐 사후에 인정한다 이런 의미인데 교류 분석은 과학적 추인이 제한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16번 괄호 안에 알맞은 타당도의 종류를 쓰시오. 네, A는 검사의 각 문항을 검토해가지고 그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재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 뭐죠? 네, 내용 타당도입니다. 우울 측정하는 문항을 검토하려고 해요. 이 문항 내용이 우울을 측정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되죠. 네,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 내용 타당도입니다. 다음,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 이거 무엇의 종류죠? 네, 내준구, 내용, 준거, 구성 타당도가 있고 그 중에서 준공예, 준거 타당도에는 공인, 예언 타당도가 있다. 준거 타당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 성질을 심리적 구인이라는 것은 구성 요인, 구성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적 구성 개념으로 분석한다. 자,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다.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의를 조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론적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검사 점수가 심리적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울이라는 거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구성 개념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이론적, 추상적 연구에 사용되는 타당도, 어떤 타당도죠? 구성 타당도, 네, 개념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준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타당도의 종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내준구, 내용, 준거, 구성 타당도가 있고 구성 타당도에는 수변요, 구수변요죠. 수렴, 변별 타당도 있고 요인 분석이 있다. 그리고 준거 타당도는 공인 예측 타당도가 있다. 일반 적성 검사에서 사용하는 적성 항목 3가지만 쓰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네, 요거는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별 1개 정도 출제 빈도인데 직업 적성 검사 뭐 GATB라고 하는데요. 9개 적성 요인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자, 요거를 암기하시면 돼요. 일반 적성 검사는 공형사 운수 엄지손가락이다. 공형사 운수 엄지손가락. 그래서 일단 적성 항목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절반은 우리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공형사 운수 엄지손가락. 그래서 공간 적성, 형태 지각, 사무 지각, 공형사죠. 그 다음에 운수 하면 운동 반응 수리 능력이고요. 엄지손가락, 언어 능력, 지능, 손가락 하면 손의 재치, 손가락 재치입니다. 뭐 손의 기교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시기보다는 요 이름 정도는 우선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 세부 검사는 우리가 필기에서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도왔는데 실기에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작성을 바로 해보면 이제 수리 능력, 손의 재치, 손가락 재치. 저는 요게 암기하기 쉬운 요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리 능력,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손의 재치, 손가락 재치. 그래서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 손가락을 정교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 내용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에서는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의식이 발동을 하죠.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한다. 방어기제의 종류 3가지. 방어기제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그런 작용이죠. 그래서 방어기제의 종류를 3가지 쓰는 거 3점, 설명하는 거 3점 해서 6점짜리 문제고요. 또 방어기제의 종류 5가지 쓰시오 라고 하면 그냥 5가지 이름만 쭉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출제가 되고 또 정신역동적 상담에서는 불안의 3가지 유형이 별 3개 빈도로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도 별 3개의 빈도고요. 그래서 불안의 3가지 유형은 현신도입니다. 현신도,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그리고 정신역동적 상담에서 출제됐던 게 역전이 이번에 처음 출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는 보딘의 직업상담 과정 3단계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탐핵변, 탐중변. 네, 앞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별 5개 빈도로 출제가 되니까 보딘의 직업과정 3단계는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정신역동적 이론. 자, 프로이드죠.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 존재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결정론적이라는 것은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현재 사건은 과거가 이제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초기의 사건이 이후의 사건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정신분석 이론이다. 네, 그래서 이 무의식이 정신분석의 핵심 개념이죠. 이 방어 기제라는 것도 무의식에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 작성을 그냥 바로 해볼게요. 방어 기제 5가지. 억압, 반동 형성, 전치, 투사, 부정. 그 외에 합리화, 승화, 동일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열 몇 가지 되는데 우선 5개 정도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먼저 억압이라는 것은 내가 용납하기 힘든 생각을 무의식 속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의식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무의식 속으로 꾹꾹 눌러버리는 게 억압입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분노감이 있는데도 이거를 무의식에서 계속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감을 억압하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꺼리는 경우, 이런 것을 억압이라고 합니다. 다음, 반동 형성. 반동 형성은 원래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게 반동 형성.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잘해주는 거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반동 형성이고요. 전치라는 것은 위치를 바꾼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한테 느낀 감정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 네. 위치를 바꿔서 표출하는 거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것. 이게 전치입니다. 다음 투사. 내 생각이나 욕구, 이거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 이게 투사. 투사는 프로젝션이죠. 프로젝션.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이라는 스크린에다가 투영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이한테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남친이 남편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화났잖아. 실제로는 이제 내가 화난 거를 지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이제 방어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정. 부정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를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아직은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 남자친구는 죽은 게 아니야. 여행을 간 거야.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방어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방어 기제 5가지 정리를 해봤고요. 억소리 나는 반동 전투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22년 1회 이제 문제를 정리해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이 영상을 이제 촬영하기까지 굉장히 좀 시작이 어렵습니다. 장비를 이제 세팅을 하고 녹화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려면은 괜히 이제 커피 한 잔 가지러 갔다 오고 괜히 화장실 한번 갔다 왔다가 앉았다가 휴대폰을 또 만지작거리다가 이러면서 시작이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시작이 어렵지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도 뭔가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또 하면은 녹화를 시작하면은 어느샌가 이렇게 또 끝날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면서도 재밌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뭔가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으시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 시작하기 너무 힘들더라도 또 하다 보면은 이런 또 소소한 또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네, 또 다음 영상에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